헤이든의 어머니인 제키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고 둘째인 헤이든은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예의 바른 누나와 동생에 비해 헤이든은 어머니가 신경 써야 할 정도로 반항적인 아이였죠. 헤이든은 어머니와 자주 다퉜고 어머니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머니는 헤이든의 성장에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자신의 아들에게 이런 비극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죠. 헤이든은 홀스웰 지역에 살았고 그가 8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은 이혼하게 됩니다. 이후 어머니는 힘겹게 세 자녀를 홀로 키워야 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헤이든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고 어머니와 의사소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말았죠. 결국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헤이든은 재혼한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입학한 후에도 헤이든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수업을 빼먹기 일쑤였죠. 결국 그의 부모님은 아동 청소년 서비스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고 2011년 4월 부모님의 동의하에 헤이든은 위탁 가정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2011년 8월 22일 월요일 그날 오전 헤이든은 수업을 빼먹고 어머니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들을 본 어머니의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어머니는 헤이든에게 다정한 말투로 돌아가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잠시 후 두 사람은 또다시 다투기 시작했죠. 이때 어머니는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이든을 시내에 있는 도서관으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헤이든은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합니다. 그날 오후 6시경 어머니는 위탁가정에 연락했지만 헤이든이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들의 사고를 걱정한 어머니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죠. 그러나 경찰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어머니에게 좀 더 기다려보라며 제안했습니다. 오후 7시 23분 어머니는 낯선 번호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문자는 헤이든이 보낸 문자였고 그 문자에서 헤이든은 자신의 아이팟과 휴대폰을 누군가에게 빼앗겼다고 말했죠. 어머니는 그 번호로 즉시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받은 사람은 헤이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서둘러 위탁가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지만 헤이든은 들은 척도 하지 않은 채 강도당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어쨌건 아들이 무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안도감을 느꼈죠. 어머니는 헤이든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탁가정으로 돌아가라며 더 이상 억지로 강요할 수 없었고 몇 마디 충고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통화는 어머니와 아들의 마지막 통화였고 그날 밤 헤이든은 위탁가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헤이든이 위탁가정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서둘러 어제 그 낯선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전화번호의 주인은 수나타라는 소녀로 헤이든과 비슷한 또래였죠. 헤이든이 실종된 사실을 알게 된 수나타는 헤이든의 어머니에게 그가 친구 집에 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나타는 어제 저녁거리에서 넋이 나간 헤이든을 발견했고 헤이든에게서 강도당했다는 말을 들은 후 휴대폰을 빌려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헤이든은 어머니와 마지막 통화를 한 것이었죠. 수나타는 헤이든이 어머니와 전화를 끊은 뒤 우울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수나타는 헤이든을 달랬고 두 사람은 근처 공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얼마 후 수나타는 친구 집에 가야 했고 헤이든도 친구 집에 갈 것이라고 말한 후 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머니는 헤이든의 페이스북을 살펴보던 중 니콜렛이라는 여성이 헤이든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그 글은 네가 집에 무사히 도착했으면 좋겠어였죠. 니콜렛도 현지인이며 헤이든보다 2살 많습니다. 즉시 어머니는 페이스북을 통해 니콜렛에게 연락하게 됩니다. 니콜렛은 어젯밤 자신의 집 거실에서 헤이든이 묵었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헤이든이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수나타처럼 니콜렛도 헤이든의 어머니를 위로했고 헤이든의 행방을 걱정했죠. 이제 어머니는 더 이상 헤이든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다시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찰은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10대 청소년이 방황해 가출한 것으로 보았죠. 헤이든이 실종된 지 10일 후인 9월 1일 경찰은 이제 심각성을 인지했고 처음으로 헤이든은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나 헤이든의 16번째 생일인 10월 27일에도 여전히 그에 대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헤이든의 소식을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는 아들의 페이스북을 지속적으로 확인했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머니와 헤이든의 이모는 언론에 나와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헤이든의 소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해당 사건을 위해 16명으로 이루어진 수사팀을 정식으로 구성합니다. 경찰은 헤이든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이 니콜렛이었고 현재 그녀가 행방불명 상태이기 때문에 그녀의 거주지로 수사의 초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헤이든의 실종 초기 경찰은 이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니콜렛의 거주지를 수색하지 않았었죠. 그 사이 니콜렛은 사라진 상태였고 이미 10월에 한 화가가 그 집을 임대한 상태였습니다. 그 집은 낡았고 침실 1개와 거실, 그리고 차고가 있었습니다. 그 화가는 나중에 법정에서 집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료를 할인받았다고 회상했습니다. 경찰이 그 집에 들이닥쳤을 때 그 화가는 방에서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악취가 났었다고 말했죠. 그래서 그는 여러 번 청소를 했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 결국 원래 있던 카펫을 말아 차고에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관은 즉시 차고에서 그 카펫을 압수했고 그 카펫에서 다량의 혈흔이 발견됩니다. 경찰은 집과 집 주변에서 3일간 예정되어 있던 수색을 11일로 연장하여 수색을 이어나갔습니다. 어두운 방에 루미노를 뿌려보니 혈흔 반응이 환하게 비추기도 했었죠. 12월 9일 경찰은 집에서 발견된 혈흔이 헤이든의 것임을 확인했고 아마도 헤이든이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목격자들의 증언과 그동안 수사한 자료를 종합해 용의자 3명을 특정합니다. 27세의 케빈, 공범인 18세 니콜렛, 그리고 강도 혐의로 35세 쿠카를 지목했죠. 12월 12일 수사관들은 니콜렛의 거주지 근처 묘지를 봉쇄하고 수색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묘지에서 유해 일부를 발견합니다. 이틀 후 수사관들은 그 묘지에서 400m 떨어진 다른 묘지를 추가 수색에 나섰고 다음 날 그 묘지와 거주지 뒷마당에서 또 다른 유해가 발견됩니다. 불행히도 그 유해들 모두 실종된 헤이든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케빈은 마오리족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는 생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3살 때 생모에 의해 조부모님에게 맡겨졌고 13살이 되었을 때 그는 위탁 가정에 맡겨졌습니다. 케빈은 청소년 시기 가출을 자주 했고 그가 16살 때 한 여성을 만나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동거하며 2 자녀를 낳았지만 결국 2 사람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2011년 5월 케빈은 사건이 발생한 그 집으로 혼자 이사했습니다. 얼마 후 그의 집에는 그의 친구들이 모여들었죠. 2011년 7월 케빈은 도심 광장에서 니콜렛을 만났고 2 사람은 사귀기 시작합니다. 니콜렛은 케빈과 사귄 지 불과 며칠 만에 케빈의 집으로 이사까지 하였죠. 니콜렛은 조용하고 자신감이 부족한 여성이었으며 케빈과 달리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니콜렛의 어머니는 딸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케빈을 만나 그에게 의지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헤이든과 니콜렛도 도심거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2010년 9월 수업을 자주 빼먹던 2 사람은 음악 취향이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연락을 주고받으며 곧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인 2011년 8월 22일 오후 헤이든은 도서관에 있는 컴퓨터로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열었죠. 어머니와의 이별은 그를 우울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심정을 게시글에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본 니콜렛은 바로 답장을 보냈고 헤이든을 위로하며 자신의 남자친구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헤이든은 니콜렛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지 오후 늦게 약속대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헤이든이 집에 들어서자 니콜렛 외에도 케빈이 술을 마시고 있었죠. 니콜렛은 헤이든의 방문에 매우 기뻤습니다. 헤이든과 니콜렛은 술을 마시고 좋아하는 음악을 공유하며 대화를 나눴죠. 아마 헤이든의 답답한 마음이 많이 풀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케빈은 불편함을 감출 수 없었죠. 헤이든과 여자친구가 웃고 노는 모습에 케빈은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 케빈은 술을 거의 다 마셨다는 핑계를 대고 헤이든에게 마트에 가서 술을 훔쳐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니콜렛은 헤이든과 함께 갔다 오겠다고 말했고 이런 여자친구의 행동은 케빈을 더욱 짜증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개빈은 함께 가기로 결심하고 한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헤이든이 술을 훔쳐 마트에서 나오자 어디선가 주먹이 날아왔고 헤이든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자신의 아이팟과 휴대폰 그리고 방금 훔친 술을 빼앗겼습니다. 그 강도의 정체는 쿠카로 개빈의 친구였죠. 이어 쿠카는 개빈과 니콜렛을 태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강도는 개빈의 계획이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니콜렛은 개빈에게 적어도 헤이든의 휴대폰을 그에게 돌려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개빈은 돌려줄 마음이 없었죠. 정신을 차린 헤이든은 정말 강도인 줄 알았고 그가 니콜렛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수나타를 만나 어머니에게 연락했던 것입니다. 이후 헤이든은 그 집으로 다시 돌아왔고 집안 분위기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니콜렛은 자신이 초대한 친구가 남자친구의 주선으로 강도를 당해 매우 미안했고 안타까웠으며 죄책감을 느껴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니콜렛은 미안한 마음에 헤이든을 더 즐겁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싶었죠. 그러나 니콜렛의 걱정과 배려는 개빈의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이어 참을 수 없던 개빈은 여자친구의 감정을 의식하지 않고 헤이든에게 꺼지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이를 본 니콜렛은 헤이든에게 넌 남아도 돼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니콜렛은 개빈이 훔친 휴대폰을 헤이든에게 돌려줬고 또한 헤이든은 자신을 공격한 사람이 개빈의 친구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헤이든도 개빈에게 강한 반감을 갖게 되었죠. 헤이든은 화를 내며 개빈에게 니콜렛은 당신을 좋아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개빈은 이성을 잃기 시작했고 헤이든에게 무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헤이든은 니콜렛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이미 광적으로 변해버린 개빈을 진정시킬 수 없었죠. 거실에서 니콜렛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무력을 행사하는 동안 개빈은 승리의 미소를 짓기도 했었죠. 잠시 후 헤이든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고 흐느끼는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니콜렛은 잠에서 깨어났고 그녀가 거실로 나왔을 때 헤이든은 소파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죠. 개빈은 니콜렛에게 증거인멸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헤이든과 똑같은 결말을 맺게 될 것이라며 그녀를 협박하게 됩니다. 이어 개빈은 헤이든을 절단하기 시작했고 니콜렛은 개빈의 협박에 따라 청소를 맡았습니다. 밤이 되자 두 사람은 뒤틀과 집 근처 묘지에 헤이든의 유해를 묻었고 헤이든의 옷과 소지품은 뒤틀에서 태웠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집을 깨끗이 청소한 뒤 차를 몰고 그대로 도주하게 됩니다. 도주하는 도중 그들은 검문소를 발견하게 되었고 제발 저린 개빈은 황급히 차를 돌려 도주하다가 그의 차는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인근 빈집에 잠시 숨어 있다가 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도주하였죠. 도주 중 니콜렛은 아이를 임신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유력 용의자가 되었고 두 사람이 잡히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경찰이 개빈의 배경을 조사해보니 그는 경미한 사건 등을 포함해 무려 60건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과거 지난 14년 동안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냈었습니다. 2013년 6월 5일 3주간의 재판 끝에 개빈은 헤이든을 살해한 혐의로 18년 동안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헤이든의 가족들과 친척들은 법정에서 판결을 지켜보며 일부는 환호했고 일부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었죠. 개빈은 헤이든의 가족에게 사과했지만 동시에 항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니콜렛은 개빈의 협박에 의해 그를 도왔고 착실하게 법정에서 증언했으며 임신 등을 이유로 판사는 그녀에게 12개월의 가택연금과 $250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쿠카는 처음에 강도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개빈의 지시가 인정돼 결국 9개월의 가택연금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쿠카에게 우정을 조심하라며 경고하기도 했었죠. 2015년 헤이든의 누나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헤이든과 꼭 닮은 손자를 안겨주었다고 합니다.